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올리브 오일이에요. 요즘 마트 가시면 올리브 오일 코너가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보셨죠? 예전엔 그냥 식용유 하나 사면 됐는데 이제는 엑스트라 버진이니 퓨어니 라이트니 종류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집에 올리브 오일 한 병 사다 놓고 어떻게 써야 할지, 뭐랑 같이 먹어야 더 좋은지, 반대로 뭐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릴까? 저도 처음에 올리브 오일 공부하면서 이런 걸 몰랐구나 싶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먼저 올리브 오일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부터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좋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좋다는 건 알아도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선뜻 말씀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올리브 오일의 핵심은 올레산이라고 하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이 올레산이 전체 지방산의 70% 이상을 차지해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유지해주는 착한 지방이에요. 혈관 건강에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게다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폴리페놀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50대, 60대가 되면 몸 여기저기 염증성 반응이 많아지잖아요. 관절도 아프고 혈관에도 만성 염증이 생기고. 그런데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이 그 염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특히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은 게 올리브 오일 덕분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수십 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올리브 오일을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본론이에요. 가장 먼저 토마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이랑 토마토는 정말 환상의 짝꿍이에요. 이게 단순히 맛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 지용성 성분이에요. 지용성이라는 건 기름에 녹아야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올리브 오일이랑 같이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거나 섭취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온 것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60대 초반 이웃분이 계신데 매일 아침 토마토 반 개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다이어트 할 것 같다고 시작하셨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물론 식단 전반을 바꾸신 것도 있겠지만 그분은 그게 토마토 올리브 오일 덕분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라이코펜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으니 영 틀린 말도 아니에요. 토마토를 열을 가해서 익히면 라이코펜이 더 잘 나온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먹는 게 생토마토에 그냥 올리브 오일 뿌려 먹는 것보다 라이코펜 섭취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이에요. 물론 생으로 먹는 것도 비타민C 섭취 면에서는 좋으니까 둘 다 즐기시는 게 제일 좋죠.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마늘이에요. 올리브 오일이랑 마늘, 이 조합은 지중해 요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맛 때문만이 아니에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알리신이 항균, 항바이러스, 혈액순환 개선 등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알리신이 열에 약해서 요리하면 많이 파괴돼요. 그런데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낮은 온도에서 살짝만 익히면 알리신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생마늘의 자극적인 냄새나 위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늘을 통째로 올리브 오일에 아주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요즘 유행하는 갈릭 커피가 바로 이거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거예요. 마늘 올리브 오일 조합이 특히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늘의 항혈전 효과예요. 혈전이 생기는 걸 억제해주는 효과인데 올리브 오일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혈전 예방 효과가 더 강화될 수 있어요. 혈전이라는 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이잖아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하니까 마늘이랑 올리브 오일 조합은 정말 의미 있는 선택이에요.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혈액을 묽게 하는 약,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마늘의 혈전 억제 효과가 약의 효과와 겹쳐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채소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리브 오일은 지용성 비타민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지용성 비타민이 뭐가 있냐면 비타민 D, E, K가 있는데요. 채소 중에서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것들이 이런 지용성 비타민이랑 베타카로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도 라이코펜처럼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특히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정말 풍부한데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으로 전환돼요. 비타민은 눈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당근을 생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씹어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반면 올리브오일에 볶거나 올리브오일 드레싱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확 올라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당근이 눈에 좋다고 해서 생당근을 열심히 씹어 드시거든요. 그런데 올리브오일 없이 드시면 그 좋은 성분이 몸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근 드실 때 꼭 올리브오일이랑 함께 드세요. 시금치도 마찬가지예요. 시금치에 있는 비타민 K, 비타민 E, 루테인 같은 성분들이 다 지용성이에요.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성분인데 나이 들수록 황반 변성 예방에 정말 중요해요. 이 루테인도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시금치 나물 무칠 때 올리브오일 살짝 넣어보세요. 참기름이랑 섞어서 쓰셔도 좋아요.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더 잘 되니까요. 브로콜리도 빠질 수 없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있어요. 이 설포라판은 사실 지용성은 아니지만 브로콜리를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설포라판의 생성을 돕는 효소가 더 잘 활성화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브로콜리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니까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는다면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볶거나 아니면 살짝 데쳐서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뿌려 드시는 걸 추천해요. 이번엔 콩류 이야기를 해볼게요.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흰강낭콩 같은 콩류들이 올리브오일이랑 정말 잘 맞아요. 콩류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콩류 단독으로는 지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나 지용성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기가 어려운데 여기다 올리브오일을 더하면 훨씬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지중해식 식단의 기본 메뉴 중에 렌틸콩 수프에 올리브오일 한 바퀴 둘러서 먹는 게 있는데 이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영양 흡수를 높이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콩류에는 이소플라본 같은 파이토케미컬이 있는데 이것도 올리브오일의 폴리페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더 강해지는 거죠.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에게 이소플라본이 특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콩 요리에 올리브오일을 함께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생선이랑 올리브오일 조합도 꼭 말씀드려야 해요.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들이요.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죠. 올리브오일의 올레산과 생선의 오메가3, 이 두 가지 좋은 지방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정말 강력한 조합이 돼요.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해주니까요. 지중해 지역에서 생선 구울 때 올리브오일 발라서 굽는 게 일상적인 것처럼 우리도 생선 요리에 올리브오일을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다만 생선 구울 때 아주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굽는 건 좋지 않아요. 올리브오일의 경우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발연점이 있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의 발연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생선을 팬에 구울 때는 퓨어 올리브오일이나 라이트 올리브오일을 쓰시거나 아니면 올리브오일을 너무 고온으로 달구지 않는 게 좋아요. 이 발연점 이야기는 뒤에 더 자세히 할게요.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리브오일이랑 의외로 잘 어울리는 음식들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조합들이거든요. 먼저 달걀이에요. 달걀이랑 올리브오일은 정말 훌륭한 조합이에요. 달걀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D가 지용성이에요.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되죠. 그리고 달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있어요. 특히 노른자에 풍부한데 이것들도 지용성이라 올리브오일이랑 먹으면 흡수가 훨씬 잘 돼요. 눈 건강에 중요한 성분들이니까요. 달걀 프라이 하실 때 올리브오일에 하시면 맛도 고소하고 영양 흡수도 좋아요. 단 너무 센 불에서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견과류예요. 견과류 자체에 좋은 지방이 있지만 샐러드에 견과류를 뿌리고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곁들이면 채소의 지용성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견과류의 비타민 E가 올리브오일의 비타민 E와 함께 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특히 호두에 있는 오메가3와 올리브오일의 올레산이 함께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보카도도 빠질 수 없어요. 아보카도도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보카도에 올리브오일을 뿌리면 좋은 지방을 2배로 섭취하는 거잖아요. 과하게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양 조절은 필요하지만 이 조합은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 급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통곡물과 올리브오일의 조합도 추천드려요.
통밀빵이나 귀리, 현미 같은 통곡물에 올리브 오일을 더하면 혈당 지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지방이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도 완만해지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좋아요. 당뇨 전 단계이시거나 혈당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한 조합이에요. 아침에 통밀빵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것 생각보다 훨씬 좋은 선택이에요. 요거트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랑 올리브 오일의 조합도 지중해 식단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리스식 요리에 보면 페타 치즈에 올리브 오일 두르고 허브 뿌리는 음식이 있잖아요. 유제품의 칼슘과 단백질, 올리브 오일의 좋은 지방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다만 포화지방이 많은 치즈를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 않으니까 양 조절은 중요해요. 자, 이제 반대로 올리브 오일이랑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오늘 내용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첫 번째로 버터예요. 올리브 오일이랑 버터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파스타 만들 때 올리브 오일 넣고 버터도 넣고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건강 측면에서 보면 이 조합이 별로 안 좋아요. 버터는 포화지방이 높아요. 올리브 오일의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주는 이점을 버터의 포화지방이 상쇄해버릴 수 있어요. 더군다나 버터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가열하면 버터의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만 쓸 때보다 훨씬 빨리 타기 시작해요. 타면 트랜스지방이나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맛을 위해 가끔 쓰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건강 목적으로 올리브 오일을 쓰신다면 버터와의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마가린이에요. 마가린은 과거에 버터 대신 건강식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요즘은 트랜스지방을 줄인 마가린도 나오지만 어쨌든 올리브 오일의 건강성분과 마가린의 불량한 지방이 같이 들어가면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아예 올리브 오일만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로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올리브 오일 넣으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건강하게 먹으려는 노력은 좋은데 인스턴트 식품 자체에 나트륨이 워낙 많고 산화된 지방,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의 좋은 성분이 그것들을 상쇄하기 어려워요. 건강을 위해 올리브 오일을 쓰신다면 건강한 재료와 함께 쓰셔야 의미가 있어요. 네 번째로 튀김 요리예요. 이건 정말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해서 올리브 오일로 튀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튀김하는 건 적합하지 않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발연점 문제가 있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은 보통 160도에서 200도 사이예요. 튀김은 18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발연점을 넘어서게 돼요. 발연점을 넘어서면 기름이 산화되면서 알데히드, 아크롤레인 같은 유해 물질이 생겨요. 이런 물질들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요. 그러니까 튀김을 하실 거라면 발연점이 높은 카놀라유나 해바라기 씨유를 쓰시는 게 낫고 올리브 오일은 좋은 조리나 드레싱으로 쓰시는 게 맞아요. 물론 퓨어 올리브 오일이나 라이트 올리브 오일은 정제 과정을 거쳐서 발연점이 더 높기 때문에 볶음 요리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 드레싱, 빵에 찍어 먹기, 완성된 요리에 살짝 뿌리기, 낮은 온도에서 살짝 볶기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다섯 번째로 정제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이에요. 올리브 오일이랑 직접적으로 나쁜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설탕이 많은 음식이랑 함께 먹으면 올리브 오일이 주는 혈당 안정화 효과가 의미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케이크나 과자에 올리브 오일이 들어있다고 해도 설탕이 많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올리브 오일의 좋은 효과를 살리려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과의 조합보다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채소, 통곡물,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셔야 해요. 여섯 번째로 술, 특히 과도한 음주예요. 올리브 오일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알코올 흡수를 약간 늦춰준다는 연구도 있긴 해요. 지중해 지역에서 와인 마시기 전에 올리브 오일을 먹는 전통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과음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과음 자체가 간에 큰 부담을 주고 몸 전반의 염증을 높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 아무리 좋아도 과음으로 인한 해를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올리브 오일의 좋은 지방이 술과 함께 소화되면 위장 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 와인을 즐기신다면 정말 소량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시고 그 전에 올리브 오일로 요리된 음식을 드시는 건 괜찮지만 과음과의 조합은 권하지 않아요. 일곱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약이에요. 엄밀히 말해 음식은 아니지만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는 약 문제는 꼭 짚어야 해요. 올리브 오일이 일부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지용성 약물의 경우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빨라질 수 있어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용량이 정해진 약이라면 흡수가 과도하게 빨라지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올리브 오일에 있는 폴리페놀이 일부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항응고제, 혈압약,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올리브 오일을 많이 드시기 시작하신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물론 하루에 한두 숟갈 정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건강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드시려고 하신다면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보관하고 쓰는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아무리 좋은 올리브 오일도 잘못 보관하면 산화돼서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빛과 열, 공기에 약하기 때문에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투명 유리병보다 짙은 색 병에 든 것이 빛을 덜 받아서 더 좋고요. 냉장 보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냉장고에 넣으면 기름이 굳기는 하지만 품질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다시 실온에 두면 녹거든요. 하지만 굳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산화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서늘한 실온 보관이 더 낫다고들 해요. 그리고 개봉 후에는 가능하면 2달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오래 두면 산화가 진행되거든요. 산화된 올리브 오일은 냄새가 이상하거나 쓴맛이 심하게 나요. 그런 올리브 오일은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아깝더라도요. 용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드시면 안 돼요. 올리브 오일도 엄연히 지방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요. 한 큰 숟갈이 약 120kcal 정도예요. 하루에 2큰 숟갈, 그러니까 약 2030ml 정도를 권장량으로 보시면 돼요. 그 이상 드시면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고 체중이 늘어날 수 있어요. 좋은 음식도 적정량이 중요한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올리브 오일을 고르실 때도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 라이트 이렇게 등급이 나뉘는데요. 건강 효과를 제일 많이 보시려면 엑스트라 버진을 드세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게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첫 번째 냉압착으로 만든 기름이거든요. 퓨어나 라이트는 정제 과정을 거쳐서 폴리페놀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요리용으로는 퓨어를 쓰시고 건강 목적으로 날로 드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을 쓰시는 방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또 올리브 오일 살 때 원산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튀니지가 주요 생산국이에요.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중요한 건 수확 연도예요. 올리브 오일은 오래될수록 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최근 것을 사시는 게 좋아요. 레이블에 수확 연도나 최상의 품질 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식단에 올리브 오일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통밀 토스트나 잡곡빵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거나 달걀 요리를 올리브 오일로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아침에 샐러드를 드시는 분이라면 올리브 오일 드레싱으로 드세요. 간단하게 올리브 오일에 레몬즙, 소금, 후추만 넣어도 훌륭한 드레싱이 돼요. 레몬즙이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흡수를 더 돕는다는 연구도 있어요. 레몬의 비타민C가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거든요. 올리브 오일이랑 레몬 조합도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 볶음, 생선 구이, 콩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세요. 파스타를 드신다면 삶은 파스타에 올리브 오일, 마늘, 채소를 넣어 아글리오 올리오 스타일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이게 지중해식 식단의 기본이거든요. 고기 요리를 드실 때는 닭고기에 올리브 오일, 허브, 마늘로 마리네이드해서 구우시면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훨씬 풍부해져요. 수프를 만드실 때도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세요. 미네스트로네 같은 야채 수프에 올리브 오일을 마지막에 둘러 마무리하면 채소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가 높아지고 풍미도 더해져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된장찌개나 나물 무침에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넣어 보시는 것도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의외로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간식으로 드실 때 견과류에 조금 혹은 야채 스틱에 올리브 오일 기반의 딥소스를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아요. 후무스가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딥소스인데 병아리콩을 갈아서 올리브 오일, 레몬, 마늘을 넣어 만들죠. 당근이나 샐러리, 오이 스틱에 찍어 드시면 건강한 간식이 돼요. 이쯤에서 한 가지 오해를 짚어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을 쓴다고 해서 기존에 먹던 불건강한 음식들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식재료들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예요. 건강한 식재료와 함께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빛나요. 아무리 좋은 올리브 오일을 쓴다고 해도 전반적인 식단이 나쁘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마시면 어떠냐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아침에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갈을 마시는 전통이 있다고 해요. 위장 건강,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실제로 올리브 오일이 장 운동을 자극해서 변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또 위 점막을 코팅해서 위산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만 공복에 기름을 드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담석이 있는 분은 담낭이 수축하면서 통증이 올 수 있어요. 담석이 있으신 분은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드시지 마세요.
건강하신 분은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잘 맞으시면 계속 하셔도 되고 불편하시면 그냥 식사할 때 곁들이는 방식으로 드세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은 음식이 있어요. 바로 허브들이에요. 올리브 오일이랑 허브의 궁합은 정말 타고난 거예요. 로즈마리, 바질, 타임, 오레가노, 파슬리 이런 허브들이 올리브 오일과 함께하면 향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배가 돼요. 허브에 있는 다양한 파이토케미컬들이 올리브 오일에 녹아 나오기 때문이에요. 올리브 오일에 로즈마리를 담가서 인퓨즈드 오일을 만드는 것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게 맛만을 위한 게 아니라 로즈마리의 항산화 성분이 기름에 우러나오는 거예요. 바질을 올리브 오일에 갈아 만든 페스토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오레가노는 지중해 지역에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허브 중 하나인데 오레가노에는 카르바크롤과 티몰이라는 강력한 항균,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올리브 오일에 폴리페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검은 후추도 올리브 오일이랑 좋은 궁합이에요. 검은 후추에 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다른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올리브 오일 드레싱에 소금, 레몬, 검은 후추를 넣으면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맛도 훨씬 풍부해요. 반대로 올리브 오일이랑 함께 쓰지 않는 게 좋은 조미료가 있어요. 바로 너무 강한 산성의 식초예요. 발사믹 식초나 사과 식초를 올리브 오일 드레싱에 조금 넣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강한 식초는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을 분해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또 드레싱을 너무 오래 미리 만들어서 상온에 보관하면 기름이 산화될 수 있으니 드레싱은 먹기 직전에 만드시거나 냉장 보관하시고 빨리 드세요. 자, 오늘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은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는 훌륭한 지방이에요. 토마토,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 마늘, 달걀, 콩류, 등푸른 생선이랑 함께 드실 때 효과가 극대화돼요. 반면 버터, 마가린, 인스턴트 식품, 설탕이 많은 음식과는 함께 드셔도 올리브 오일의 이점을 살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고온에서 조리할 때, 특히 튀김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하루에 2큰 숟갈 정도 좋은 재료와 함께 낮은 온도에서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서 개봉 후 2달 안에 드시는 것이 올리브 오일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올리브 오일 하나가 건강을 마법처럼 바꿔주진 않아요. 하지만 올바른 재료들과 함께 꾸준히 활용하면 혈관 건강, 항염증, 항산화, 혈당 관리에 분명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해줄 수 있어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온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 오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었잖아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식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건강하게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